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들께서 그러니까 퍼스널 히스토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재외한인 연구를 하게 됐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70년대 브라질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브라질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도 좀 높았고, 하지만 브라질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군정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굉장한 그 위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밑에 동생 둘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문에 포르투갈어 국비 장학생 모집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 안에는 지역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가로 쓰고 아랍 포르투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신문을 들고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한참 된 후였죠. 그때는 선생님께서 아무 책임감도 없이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 해!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할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토플도 보고 GRE도 보고. 근데 이제 방향을 바꿔서 브라질로 가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한 동생은 동부에 있고 한 동생은 서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브라질로 들어가기 전에 5주를 여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친구, 이제 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공로명 대사의 사촌 처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회사에 내가 취직을 시켜줄게. 그러면 영주권을 만들어줄게. 브라질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가 이제 8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85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남미의 그 잃어버린 10년 그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미국의 USIS에서 들려가지고 브라질 정보를 많이 그러니까 땄을 때 인플레이션이 1000%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1000%가 되지?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정이 끝난 85년, 그 다음에 이제 민정이 들어가는 86년 1월 1일. 근데 제가 1월 2일 날 브라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학생으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이전에 두 명이 있기는 했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로 들어간 사람이고, 저는 이제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실 유학생 비자를 받는데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브라질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가장 높은 한국 사람이 저희 포르투갈어과 일회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자가 안 나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뭐랄까 수석비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뇌물이나 이렇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고 이제 마침내 여자 3등 서기관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을 모르니까 좀 같이 좀 친하게 좀 지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유학생 비자가 이렇게 10개월이 됐는데도 안 나오지? 그랬더니 너 우리 사무실에 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텔렉스를 보낸 거예요. 따다다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참 이상한 나라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5주 있다가 이제 그 들어가는데 도대체 누가 저를 공항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 고모부 바로 밑에 동생이 브라질에서 70년대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항에 이제 저를 두 사람이 그러니까 데리러 왔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그 브라질 공무원이 그걸 물어봐. 너 달러 가져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내가 달러 바꿔줄게.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정 환율과 그 시장 환율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부패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한국에 도착했다, 아니 브라질에 도착했다, 한국에 편지를 써야겠다. 여기 그러니까 국제항공이 얼마예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한국 전화, 국제 전화 한 통이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값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브라질에서 그 10개월이라는 그니까 인내하면서 브라질로 도착했잖아요. 미국에서 유혹도 떨치고. 근데 제일 놀랐던 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그때 당시에는 한 3만 5천이었는데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 이제 그러니까 유학생 중에 이제 최초로 석사, 박사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석사 때 선생님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겠는데 그 석사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91년에 했어요. 근데 그 심사자 선생님께서 도대체 한국 이민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너무나 웃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분은 뭐지?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브라질 사회에 알리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민정이 86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방이 9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그동안에 그 한국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그냥 그 안에서만 자기네 그 경제적인 터전을 이제 마련했던 것인데요. 한국과의 교류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공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포들이 그냥 한국 그 비행기 기다리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의 어떤 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국 사업자는 완전히 자기 운명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한국 브라질 한인사회는 오랜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60년대 시작했고 이제 그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73년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85년 뭐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한인사회는 제가 봤을 때 그 세계화와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던 그래서 이민 50주년을 맞았던 2013년에는 그러니까 세계 이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집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글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최민자 선생님이 주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13년에 이민 50주년을 이제 하고 나서 한국학과가 생겼어요. 제가 유학할 때 89년에서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 이제 한국어과 그 옛날에 그 학술진흥재단의 그걸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어과로 이렇게 움직이는 데까지는 이제 정부의 그 힘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2013년에 한국어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어과 그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논문을 대충 그러니까 한 챕터가 끝나면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러니까 탑으로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그러니까 한국 이민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논문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요즘에 한 7, 8명이 더 이제 브라질 교포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 그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 있는 데서 도대체 어떠한 민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브라질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97년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를 거의 해마다 이제 중남미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기회로 이제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파라과이도 가보고 볼리비아도 가봤어요. 근데 같은 한인, 그러니까 같은 한인 공동체 60년대서부터 그리고 결혼도 그 안에서 그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개방을 한 후에는 이제 LA 쪽에서 이제 한인들이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정체성들을 유지해 가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한인 사회가. 브라질 한인 사회는 굉장히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학하고 있는 동안 아버님 지인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브라질로 넘어오신 분들인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가 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한가운데서 밥을 먹는 법은 없다. 이렇게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아버님 지인이 왔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교민들께서 가정으로 이제 초대를 하셔서 저녁을 해주셨는데 그 저녁 만찬에 그 브라질의 그 노란 머리에 파란색 얼굴 하얀색에 있는 그 하녀들이 딱 서 있고 그러니까 물도 따라주고 주스도 따라주고 술도 따라주고 기절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브라질 한인 사회가 얼만큼 잘 사는 사회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생 때 서울대학교 보건학과인가 거기에서 이제 서울, 도쿄, 상파울루 이 세 개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디가 제일 높은가 이거를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학 동안 잠깐 들어와 있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브라질에 있는 한인 사회는 정말 범접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마다 최저임금이 45불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1000%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인 사회는 은행을 잘 사용할 수 없었고 전부 달러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집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리면 유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사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회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90년대 그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평등한 사회였다면 계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94년에 브라질에서 그 달러 대 헤아를 갖다가 진짜 돈이다. 그러니까 100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기계가 막 1리터에 얼마 이래서 막 돌아가다가 스톱해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뭐 공 3개를 떼어내고 이렇게. 그런데 이 헤아리 되니까 사실은 그런 가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1대1로 하니까 이제 한인사회가 가장 할 수 있었던 일은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국으로부터의 그 수입도 대단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집에서 이제 애를 봐주시던 할머니들이나 그 다음에 쌍파로 외곽에서 농사를 옛날에 60년대에 가지고 있던 그 농장 그 부지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한인사회에 공급하셨던 할머니들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서 그러니까 90년대 시장 개념에서 칼이 이제 직항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방학 동안마다 이제 한국으로 오거나 미국으로 갔는데 LA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는 한국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저런 사람들은 해외여행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지? 보니까 보따리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것들을 그 가방 하나에다가 가져오는데 보통 가방이 2개인데 이 사람들이 가방 12개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파울루에서 칼이 들어오는 그 날은 브라질 그 세관이 상파울루 세관이 막 축배를 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100불씩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한 번 비행기가 들어오면 35,000불 정도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브라질 한인사회 얘기할 때 이제 98년에 IMF 사태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고 그다음에 이제 97년 8년 때는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2008년에 그 IMF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2010, 브라질 그 좌파 정부 때 경기가 10년 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비가 뜨거워졌는지도 모르고서 이따가 2013년 한인 사회가 50주년, 이민 50주년을 막 이렇게 축배를 터뜨린 이후에 이제 브라질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일자리 찾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2013년 이후서부터 19년까지 10,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사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는 2,000명이 더 늘어나서 12,000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브라질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한국 학교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고 사실은 오늘 이 모임을 만드는데 윤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짠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중남미로부터의 귀환 이민이, 그러니까 60년대 시작한 중남미 한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전공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에 오신 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좀 알 수 있을까 그랬는데 98년도 IMF 때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무슨 장을 하신 그런 분들도 다 나오셨어요.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됐어. 난 그만큼 돈 벌었으면 됐어. 이제 거기 와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브라질 한인들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12,000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러고 있지만 그리고 영주권도 포기했어요. 근데 브라질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브라질 다시 들어가서 나 포기한 영주권 다시 살릴래? 그러면 한 2개월이 있으면 다시 그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사업가의 그 모색을 어떤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난리가 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령 내렸지만 자기가 만든 물건을 이제 SNS에 올려서 이제 브라질 전역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까지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 2세들의 그 성장했을 때 처음에는 한인사회가 의사나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한인사회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나서는 그냥 패션 스쿨도 보내고 미술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 한인사회 밑에서 일하고 있는 볼리비아 사람들,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쓰기도 했지만 아직도 볼리비아에서는 엄청 브라질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봉쇄령이 내리면서 경제가 스톱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한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수 없고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한인사회, 브라질 사회에도 이렇게 기증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풀리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같이 10,000장, 20,000장, 50,000장 쉽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 사회가 이제
한인사회가 60년이 그러니까 외교 수립 60년 2019년 했고요. 이제 이민 60년은 2023년. 근데 이제 환갑이 이제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브라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아주 잘. 근데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쿠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내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제 달러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모금을 하면 한 6,000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갑자기 달러가 바뀌면서 환산하니까 2,000불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KBS 지국도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사회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정기라 PD님도 와 계시지만 MBC 지국장이셨던데 브라질이 중남미에서 어느 정도 위치고 얼마나 그 브라질이 중요한 나라인지는 알지만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그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윤진수 정도 짠건 아닌데 그 플랫폼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한한 한국 중남미 출신의 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이제 또 다시 브라질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로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경험을 한 대로 축적하는 일을 하자.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재원들 출신도 제가 사실은 그 한국 이민사 50주년 그 책도 브라질 한인회에서 할 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 이민자들 그 프로젝트도 받아서 20명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한인 사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이민이고, 그 다음에 간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하이소사이어티였던 사람들. 제가 학교에서 친한 선생님이 숙명여고 출신인데 10살이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갔을 때 지금 현재로 따지면 타운팰리스에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한인 사회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그 역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 파워 시대고 공공외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남미를 좀 잘 아는 사람들, 중남미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에 이민사회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중남미에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부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에도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꾸 줄어. 또 나중에 또 와요. 그러니까 5.16 이후에 계속 이민이 허가돼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북외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교민사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그 나라에 떨어져서 먹고 살 걸 생각하면서 투쟁해야 할 사람들 입장을 본다면은 정반대라고. 이게 먹고 살기, 죽기 살기야.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월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가 잡혔으니까 뭐 얘기가 되겠지만서도 사실은 제가 75년대인가 브라질에 갔을 때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를 모시고 가갖고 가이질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민들이 밀국에 들어가고서 비자가 없이 들어오니까 낮에는 나오지 못하고 밤 12시 넘어서 나와서 걸어다니고 또 숨을 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조건이 오케이, 이 문제 해결해 주겠는데 약속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나 보내지 말라. 그래서 오케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민이 한때 준비됐습니다. 준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들이 파라과이까지는 와갖고 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 볼리비아에도 또 이민들이 들어와있고. 근데 그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대개 성공한 분들은 미국 가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가게 되면 막 크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남미에 있을 때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교민청도 있고 하니까 우리 뭐 이민들을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다 안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르헨티나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백구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 가게 되면 백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구천이 뭐냐? 버스 번호가 109번인데 거기 가게 되면 다 한국 사람이 모여있어요. 원래 있던 데가 유태인들이 살던 데인데 한국 사람이 가더니 다 조선하고 한국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전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출세하면은 성공을 했으면은 또 미국 가. 그러니까 그것이 중남미의 그 이민 사회였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도 좋고 또 K-팝 같은 것도 계속 우리가 보내서 우리의 그 자긍심을 갖다가 키워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뭐 얘기가 뭐좀 당시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먹고 사는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안정된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자기네 정체성을 갖다가 그래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1905년에 갔던 사람들이 그때 뭘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느냐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본국의 임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플랫폼 사람들하고 다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민사회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커멘터리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그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아까 그 조합중대사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생각나는 바가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지금 K아미고 가을호에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라티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자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마 라티노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분석 방향이 분절적으로 무슨 플로리다에서 쿠바계가 뭐 트럼프를 지지해서 됐다. 그것은 하나의 가공적인 얘기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그 라틴계가 분파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아마 중남미를 다들 인연을 가지고 쭉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35년 생활 중에 18년을 중남미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이제 쭉 했는데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이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을호에 쓴 데도 하나의 발제 비슷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 특히 미국 교포 사회와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상당히 미국 교포 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합이 가장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남미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아르헨틴, 뭐 상파울루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골프를 이렇게 박세리 퍼뜨리게 된 원인이 그 중남미 골프 광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일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옛날 얘기 많이 납니다. 그 뭐 라마르케 농장 뭐 이런 거 우리 황 대사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하여튼 뭐 총괄적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싸잡아서 뭔가 우리 라티노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학구적이 뭐 좀 학문적인 기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한번 좀 자문을 구할게요.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테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아메리카 동포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플랫폼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공간 근무 때 경험도 있고 해서 좀 말씀 몇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공간이 궁금하면서 우리 공간에서 그 국별 개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도 하고 하는데, 야, 이걸 갖다가 꼭 그냥 대사관에서 서기관하고 뭐 참사관이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새로 뭐 만들고 있다는 게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좀 동포사회에 이렇게 개방을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정말 위키피디아 식으로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디지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우리 이제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를 엮는 그런 디지털 공간 혹은 버추얼 공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꼭 우리는 물론 이제 중남협회니까 중남미 지역을 얘기하지만은 그걸 우리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를 엮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이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외교부에도 있고 뭐 중남협회도 있고 각 지역별 단체도 있을 거고 말이죠. 해외 코트라 같은 데도 뭐 비슷한 게 있을 거고, 그런 유사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뭐 좀 큰 그림을 그리자는 뜻은 그걸 무리하게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를 막 하나로 묶는 그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디아스포라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존재하는 그런 조그만 혹은 일부 혹은 지역별 그 플랫폼들을 그런 한 큰 우산 아래에 이렇게 모으는 뭐 그런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거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연구 결과라든지 뭐 역사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현, 우리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이렇게 산부단 아이디어 이런 걸 다 좀 모으고 한 플랫폼만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고 우리 미래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동포사회를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 지원도 모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게 좀 축적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 재동포재단 아니죠. 중남협회가 아니고 재동포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중남협회는 그 하나의 큰 플랫폼 안에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이제 외교부에서 이걸 좀 책임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말이죠. 외교부와 재동포재단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드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자꾸선 이렇게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디지털 시대이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각 국별 혹은 각 지역별로 우리 재동포 중에서 좀 적극적이고 오픈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국별 담당자 혹은 지역별 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좀 책임지고 뭐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우수하게 업데이트 정보라든지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우수하게 좀 업데이트를 하시고 제안하시고 하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 정부 포상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페이버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위키피디아식으로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뭐 클로즈하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동포재단이 저희 한중남협회를 이렇게 매년 지원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데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엘살바도르 대사를 했던 김 대사님께서 플랫폼 사업을 할 때에 전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떠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남미 협회를 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중남미 교민들만 먼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걸 구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한중남협회와 또 재동포재단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년이면 쿠바 이민 100주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남미 하면은 한국에서 좀 항상 주류가 아니고 주류에 벗어나서 그런 애로움이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쿠바 이민사와 관련된 헤로니모라는 영화 감독을 청와대 만찬을 초청해서 하신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쿠바 이민사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저렇게 관심을 갖는데, 저희 한중남협회가 내년도 쿠바 이주 100주년 됐을 때 뭔가 우리 재동포재단과 함께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끝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포럼에는 현지에 계시는 한인 회장님들의 참여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런 포럼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우리 동포사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현재 우리 동포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 주소를 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올바른 방향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앞으로 본국과 동포사회가 힘을 합쳐서 더 나은 동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하는 데는 공통인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오늘 내려진 결론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교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교회동포재단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또 중남미의 각 한인회와 공유하고 우리 한인사회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이 모색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인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